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주가 경제론인데, 요 개발관리 마케팅은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가볍게 빨리 할게요. 요 개발관리 마케팅은 제가 빨리 이론 한번 쭉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서 가지신 분들은 혹시 펴실 분은 135페이지 펴면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공은 개발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도 하는 게 기억하면 돼요. 시공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뭐라고 써놔서 다 필요 없고, 시공은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하나. 개발의 주체, 공적, 사적, 제3부분, 예전에 가끔씩 나왔던 겁니다.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등을 공적 주체라고 그래요. 이걸 제1섹터라고 하고, 사적 주체, 우리 개인이, 민간이 하는 것을 사적 주체하는 개발, 민간 개발 제2섹터. 요 조합이란 게 한 2번인가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 조합을 주면서 조합이 공적 주체인가 사적 주체인가 물어봤습니다.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사적 주체. 재건축 제합, 재개발 조합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사적 주체라는 거. 지금 또 이해 못하신 분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해할 것 말고도 없잖아요. 요 국가, 지자체,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것들을 공적 주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사적 주체라는 거. 시험지문에 나오면 공기업 또는 국가, 지자체, 재건축 조합은 공적 주체다. 제1섹터한 개발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미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과정은 오포드란 사람이 부동산 개발 과정은 이렇게 7개 단계다.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아예부터 근검마. 그걸로 끝. 순서대로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다른 말이라는 거.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계략적, 개괄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 이걸로 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3가지가 나오냐면, 이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는 거. 예비적은 요 계략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 타당성 분석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법학 개념으로, 법 경기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법학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차피 돈 돼야 될 거니까. 자, 이 지문도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여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투자하면서 나왔던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할까 말까. 이제 타당성 분석했는데 개발업자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은 개발하는데 을은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왜? 개발업자마다 요구 순위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 위험은 불확실성입니다. 위험을 불확실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도 위험이 나왔고 개발론에서도 위험이 나온다. 그럼 투자론에서 배웠던 패턴하고 개발론에서 배웠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물론 위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을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 그런데 통제 가능한 것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제 아주 자주 나온 게 아니라 가끔씩 물어봐요. 통제 불가능한 거, 통제 가능한 거, 통제 불가능한 걸 물어봐요. 국가가 하는 일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그러세요?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인가 신청하거나 허가 신청했는데 인가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면 가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요거 외운 게 아니라 국가 가는 거. 국가 가는 게 행정이죠, 행정.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가 출퇴됐다. 개발할 때 다 땅을 파는데 매장문화가 출퇴됐다. 그러면 그걸로 공사 수법입니다. 통제 불가능. 오포드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을 이렇게 3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요 자체가 법 시비가 있다.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은 법 시비가 있다. 요 자체가 3번인가 4번인가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봐야죠.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 그러면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외우는 자체가 공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법적이란 말은 다 알고 있죠. 위험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법률적 사항의 불확실성. 건폐율 용적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그걸 뭘 공부를 하냐고. 이걸 막 외우고 있다고. 그럼 곤란해지는 거지. 여기 토지용 규제가 사법인가 공법인가? 공법이잖아요. 지역지구제가. 그럼 여기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은 민법에서 배워요? 아니면 공법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이 변동 가능성. 위험이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입니까? 그러면 공법이 바뀌잖아요. 공법 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 바뀐다. 그게 공법적 위험이죠.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폐율 용적률이잖아요. 지역지구제잖아요. 이게 좀 공법적 위험이고 소유권 관계가 민법이 있잖아요.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소유권 관계, 저당권, 지상권, 제한물권 이런 거 나오면 사법적.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사법적 측면, 공법적 측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법적 위험을 좀 줄여보자. 법적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없죠. 법적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면 법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그럼 이 토지용 계획이 확정됐다. 건폐율 용적률이 안 바뀐다. 그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안 바뀌면 최소한 공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을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 시험은 가장 잘 나와요.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넘어가기 전에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게 시장 위험이죠.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한다. 그럼 경기 침체했다. 부동산 경기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기가 좋다. 부동산 시장상이 좋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시장 위험에 해당된다. OX? 거기 우리 시험 지문이라고. 네? 그러면 시장 위험은 부동산 시장이 나빠져서 검단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서 내가 검단에 원룸을 공급했는데 그 원룸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 미분양, 미임대, 미매매, 분양 임대된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되는 거.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시장 이상의 불확실성.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나오고 그러겠죠? 패턴이 똑같을 거니까. 법적 위험은 이런 게 법적 위험을 다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럼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게 나오겠죠. 시장 위험, 시장 상황의 변동, 시장 상황.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경기 침체. 네?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시장을 분석해 봐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럼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고 수요 공급. 무조건 시장 분석 나오면 수요 공급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하는데 시장성이란 말이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이야. 그러면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 분석한 것이다. 전혀 다른 말이죠. 시장 분석 먼저, 나중에 시장성 분석. 이제 흡수율 분석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성 분석할 방법으로 어떻게 시장성 분석할 건가?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그럼 흡수율 분석은 뭔데? 흡수율이란 게 공급된 부동산이 내가 인천 서구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다.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된 부산이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6개월 동안에 흡수되는 비율, 팔려나가는 비율. 그럼 100개를 공급했는데 1년 동안 90개가 팔려나갔다. 이걸 흡수율이 90%다 이렇게 해요. 그럼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팔릴 가능성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지. 그럼 흡수율이 높으면 시장성이 높아진다고.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방법이다.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의미 파악하고 개념 파악하고 시장성 분석의 방법으로 나온 게 흡수율 분석. 그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미래. 흡수율 분석을 하는 목적은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단에 원룸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단의 미래 흡수율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다. 그 흡수율 분석의 주된 목적은 과거, 현재, 미래.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흡수율 분석이 미래라는 거, 흡수율 분석이 두 번인가 세 번 등장해요, 책에. 그래서 미래라는 거, 과거, 현재를 파악한다. 그럼 틀린 말이야.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주된 목적이다. 2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흡수율이 높아요. 흡수율이 높으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걸 시장성이 높다 한다고. 흡수율이 높으면 시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이 오면 안 팔릴 가능성이야. 시장이 오면 낮아지는 거예요. 흡수기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흡수기간이 짧대. 그러면 금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는데 흡수기간이 한 달이다. 그럼 한 달 만에 다 팔려나가버린 거야. 그럼 흡수기간이 짧을수록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시장성은 높은 거지. 대신에 시장 위험은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흡수율은 높아야 되고 흡수기간은 짧아야 된다.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눈빛은 별로 안 좋네요. 저게 뭔 저런 뜻이 있나 그러면서 민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개론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민법 70점 맞으면 돼. 민법 70점, 개론 50점. 저 3번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생각 외우 상식이니까. 개발 사업의 가치와 시장 위험. 그럼 개발 초기는 불확실성이 커요, 저거? 커요. 그럼 시장 위험이 높은 거지.
개발의 가치는요, 낮겠지. 개발 초기는. 근데 개발이 완성 단계에 다가오면 개발 후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거죠. 시장이 낮아지고 개발에 따른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질문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비용이용. 비용이용은 거의 나오잖아요. 비용이용은 내가 생각할 때 이 공사는 100억이 끝날 줄 알았어요. 100억이 끝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 100억 공사비가. 근데 공사기간 연장돼. 또는 건축 자재가격이 올라가. 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그러면 120억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비용이용은 비용 위험, 비용의 불확실성, 공사비의 불확실성, 내가 생각했던 공사비 100억인데 100억보다 또 높아질 위험, 이거 비용위험이죠. 가장 안 나와. 비용위험이. 공사기간이 장기화됐다.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 공사비를 초과할 위험을 비용위험이라고 한다. 개발기간이 길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비용이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것이. 비용은 커진다. 비용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최대가격 보증계약이라고 있는데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대가격 보증계약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는데 내가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맺어. 현대건설에게 100억이 할래? 이렇게 한다고. 현대건설이 오케이. 그러면 최대로 나는 100억을 주면 되는 거야. 100억만 줘버리면 돼. 그러면 현대건설이 나한테 100억 받아가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가해서 120억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120억 된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만 주면 돼? 100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100억, 그거 끌고 끝나는 거야. 그럼 현대가 120억 들어간다? 그럼 현대가 손해 봐야지. 이걸 최대가격 보증계약. 최대가격 보증계약 100억에 퉁칩시다. 그럼 100억만 주면 끝난다. 그럼 120억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용임을 줄이는 방법이죠. 나올 확률은 희박. 자, 이제 요거 나오면 이제 100%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또는 아파트 사업 시행사 사업 시행에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긍정적, 부정적은 반대니까 부정적은 알 필요 없잖아요. 긍정적만 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용적률이 할증됐대. 그러면 용적률이 할증되면 10층짜리 건물을 12층, 13층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에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조합원 아파트를 만드는데 요 한 동은 조합원들이 살고 그 옆에 동은 일반인에게 분양해. 그럼 일반인의 분양분이 높아지면 그러면 사업 시행자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공사기간이 단축돼. 그럼 비용이 다운되겠죠? 긍정적. 건설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사비가 다운되겠죠? 그러면 긍정적. 기부 체납이 감소해. 내 나이들 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긍정적.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이주비 대출금리는 여기 조합원들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이사 갔다가 2년 후에 와야 되거든. 공사 끝나면. 그러면 이사 갈 때 대출 받아서 여기 전세를 산다든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받을 때 그 대출금리 하락하면 그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긍정적이지.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인하됐다. 그럼 긍정적일 거고. 공사비 대출 받아서 공사할 건데 공사비 대출금리 하락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죠. 이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막 외우면 안 돼. 외워봅시다. 부터 용일공건기. 어때? 아, 좋죠? 010. 꼭 외워야 될 것 같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뭐 문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기, 건기, 공기 뭐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줄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적당하게 알려드릴게요. 공이 2개니까 공투, 2조 막 그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외운다 미쳐버려야지. 응? 자, 됐어. 요거 심심치 않게 안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럼 다 맞춰야 되죠. 자, 이제 입지계수 분석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풀 거니까 요 입지계수 계산 문제는 그때 풀기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 부동산 개발 방식에서는 이제 패턴을 잡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개발 방식은 신개발이 있고 신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다. 근데 신개발, 재개발이 있으면 요 재개발에서 이론적인 재개발이 있고 법에서 말하는 재개발이 있어요. 그럼 이론적인 재개발하고 법에서 나온 재개발하고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법에서 나온 재개발이 더 잘 나와요. 그 법에서 나오는 재개발이 내일 이제 공법 배울 건데 공법 시간에 정비법 배웠죠? 정비법? 그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 있다고.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이 법에서 나오는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비사업 몇 개 있습니까?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이렇게. 근데 공법 선생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했잖아요. 노후 불량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뭐 이렇게 극히다 동그라미, 열악히다 동그라미 미쳐버리지. 자, 그거 한 봅시다. 그런데 개론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부동산 개론은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요것만 찾으면 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다음은 무슨 사업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 정비사 물어보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사, 재건축 사업에 극히 열악하고 뭐 기반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저소득가구가 밀집해 있고 막 그런다고.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요것만 찾으면 돼. 요것만. 공동주택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그러면 되지. 공동주택 찾을 수 있죠? 그렇지. 공동주택 이렇게 박스에서 극히 열악하고 어쩌고저쩌고는 공동주택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왔습니다. 재개발사. 그럼 단독주택 다세대 나왔습니다. 그 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걸로 끝. 여러분 복 받은 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비사업 6개에서 6개. 그때는 얼마나 복잡했는 거 몰라. 6개 해가지고. 근데 3개로 줄어졌지.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걸로 끝이고. 자, 이론적인 재개발. 이론적인 재개발 이겁니다. 이론적인 재개발이 뭐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나오는데 철거 재개발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음. 철거 재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이에요.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는 거. 아파트 단지 만들어버리는 거. 그걸 철거 재개발 하면 돼. 안 나와. 그럼 보전 재개발은 재개발도 아니야. 재개발도 아닌데 학문적으로만 재개발이에요.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방지하는 거. 우리 검단을 학문적으로 보전 재개발한다. 저기 노후 불량화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지하는 행위. 그것을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없애버리는 거. 그럼 계량 재개발은 고친다는 거죠. 고친다. 그러면 고친다, 계량 이렇게 나온다. 계량. 계량 재개발은 계량, 보수, 확장, 새로운 것들 좀 첨가한다. 이것을 계량 재개발. 예전에 이제 자주 나왔던 것 중에서 공영개발 방식 이제 국가가 하는 건데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 이 두 개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게 혼합 방식, 혼용 방식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매수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이 나오잖아요. 혼용 방식.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안 나오는 게 혼합 방식. 그러면 20년 전에, 15년 전에는 주구장창 매수 방식만 했다고. 근데 요즘은 계속 환지 방식만 낸다. 그럼 이제 매수 방식 또는 매수 수용 방식인데 이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가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 중에서 자세하게요.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무슨 방법일까? 매수 수용 방식. 매수 수용 방식은 국가가 수용해서 국가 다 사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개발이익 환수가 국가가 개발이익 환수할 때 개발 환수가 영위한 거 무슨 방식? 매수 수용 방식. 매수 수용 방식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서 그걸 개발해서 팔면 그럼 개발이익 환수가 영위하지. 그건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방식은요. 매수 수용 방식. 특히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권을 빼들어가잖아. 환지 방식은 돌려주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작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에 사업 시행자의 사업 자금 압박이 심한 것은 뭘까? 매수 수용 방식. 이거는 땅을 다 사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사업 방식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업 과정에서 수용자와 피수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뭐? 매수 수용 방식. 그래? 환지 방식이 요즘 잘 나오는데 환지 방식은 뭐 농지라든지 아니면 야산이라든지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의 소지를 면적, 위치, 토지 이용 상황,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것. 이게 환지 방식. 재매각 그러면 틀린 말. 매각, 재자 빼고 매각 그러면 틀린 말. 재분배 환지 방식. 그걸로 끝. 그러니까 혼용 방식이 나오면 이 혼합 방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혼합 방식이란 매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이용된다. OX? 그것밖에 안 나오지. 자, 이제 여기 민간개발 방식. 민간개발 방식은 자력개발 방식, 지주공동사업 방식, 신탁개발 방식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럼 자력결 방식. 요 자력결 방식 볼게요. 자력결 방식이 가장 쉬워요. 자력결 방식 다른 말로 자체결 방식. 그러면 자력결 방식, 자체결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다가 자기가 공사비, 자금 대고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위험 다 부담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 그러면 자력결 방식에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개발이 공유한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 기여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사이에 기여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지분이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 이렇게. 왜? 토지 소유자가 다 하니까. 여기에 자력결 방식, 자체결 방식. 자력결 방식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야. 시험 공부하기는. 왜? 토지 소유자가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자력결 방식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혼자 하니까. 가장 큰 단점은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야. 혼자 위험을 다 부담하니까. 그래서 이 위험이 있으면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위험을 조금은 조절하고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요. 그럼 자력결 방식에서 위험이 너무 크니까 위험을 분산시킵시다. 그래서 나온 게 지주공동사업. 이름 봐봐요. 지주, 토지 소유자와 같이 하겠다.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에 한 4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거야. 공사비 대물 변경,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청산형 이렇게 불러. 정산형이라고 해도 되고 청산형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다른 말로 공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형. 다 똑같은 말. 청산형, 정산형, 지급형. 예? 그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고 여기 쓰지 않았지만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것도 있고 투자자 모집형이 시험에 나올 일은 전혀 없고. 예? 이게 지주공동사업. 그러면 신탁계약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신탁계약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이고 신탁계약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이 아니면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계약 방식은 개발의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그런데 동일하다고 나온다고.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계약 방식은 개발의 형식이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말. 다른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지주공동사업에서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공사비 대물 변경은 지주공동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공사비 조달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토지에다가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면 요거 이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데 요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공유하거나 배분한다. 공유하거나 배분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공사비 대물 변경인데 요걸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같은 거야.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럼 공사비 대물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대물 물건으로 주겠다. 토지 건물로 주겠다. 이거 공사비 대물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대물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물건으로 주는 건데 이걸 분양해서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것을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똑같은 방법인데 팔아서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물건으로 주느냐 그 차이만 있다. 자,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지주 공동사업이지. 사업 위탁 방식 지주 공동사업이야. 지주 공동사업이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나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대고 돈도 대고 사업 주체가 돼서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 이걸 사업 위탁 방식. 그럼 개발업자는 지분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지.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사업 수탁 방식에는 지분이란 말 나오지 않고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도 안 나와. 예,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챙겨간다. 수수료. 그러면 신탁계약 방식하고 사업 위탁 방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뭐요? 신탁계약 방식,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여기 신탁에서가 나오고 신탁계약 방식에서 가장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에서 사이에 신탁계약이 맺어지고 이 신탁이 등기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다. 무슨 방식? 신탁계약 방식.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했다는 증서를 준다. 신탁증서 또는 이거 수익증서를 준다. 그럼 신탁증서, 수익증서에 신탁기간도 나와 있고, 그럼 신탁기간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만 소유권 넘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했다는 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 적혀있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신탁증서 갖고 떠나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고 돈 대고, 요거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 신탁계약 방식하고 사업위탁 방식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돈을 대. 근데 신탁계약 방식은 신탁회사가 돈을 댄다고. 그럼 신탁회사가 사업주체야, 사업주체.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사업수탁 방식과 신탁계약 방식은, 사업수탁 방식은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라고 공통됩니다. OX? X. 사업위탁 방식, 사업수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야. 근데 신탁계약 방식은 신탁회사라고. 그럼 사업 주체가 되고 개발 이익이 있으면 저기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 근데 이 신탁계약 방식은 이 개발 이익을 이 신탁 증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배분해 준 거야. 토지 소유자 등에. 그럼 이 수익 증서에 신탁 증서에 홍길동에게 배분해라. 그럼 홍길동한테 주란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개발 이익을 신탁회사와 토지 소유자가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여기 신탁 수익증서에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 등이 다 갖고, 요 신탁회사가 수수료 받아갈 수 있다. 수수료. 신탁회사는 수수료만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탁계약 방식에서 수수료 문제란 말이 나온다고. 수수료.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요 탁자 나온 거 사업위탁 방식, 신탁계약 방식에서 요 두 개 방식에서 수수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까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든지 공사비 분양금 정산행에서는 여기서는 수수료란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탁자 나온 거 사업위탁 방식, 신탁계약 방식 탁자 나오죠. 이 탁자 나온 것은 수수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수수료 탁 치니까 수수료 내라는 거예요. 탁 수수료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최근 오셔가지고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여기 5, 6월 달이라든지 3, 4월 달에 이 부분은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라고. 별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빨리 해버리지만.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신탁계약 방식 볼래요? 신탁계약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지분 이런 말 없습니다. 개발이 공유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 나왔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여러 개의 기업이 결합해서 하는 거. 그러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책임소재 명확, 불명확? 불명확. 끝이죠. 요거 좀 있으면 더 배우겠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 부동산 개발에서 그다음에 관리에서 혼합관리 방식. 자, 마지막에 나온 이런 게 나왔네요. 민간자본주의 시계 방식. 문제 풀 때 풀자고 이거는. 자, 그럼 됐어요 이제. 자,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집으로 가서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해서 문제 풀어보자고. 별것도 없어요. 개발 이 파트는 공부할 때 어떻게 파트 공부하냐면 철저하게 기출문제 형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집 165쪽 됐습니까? 예. 예. 60점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60점 못 맞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실제로 조금만 하니까 지금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후회하신 분도 많아. 내가 이거 풀라고 이렇게 공부했나? 실제로 그런다니까. 실제로 이거 풀라고 이렇게 공부했나? 그러니까 못 푸는 거 어려운 거 있어. 근데 아주 쉬운 것은 아주 쉽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적당히 3시간 끝나고 다 가버려 그냥. 그럼 자 혼자 남으면 수업도 안 하니까 이제. 자, 또 다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큰일 났다니까. 취소. 자, 갑시다. 대표용 문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이라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개발이랑 그럼 부동산 개발의 개념 물어보면 돼. 개념? 그럼 이 개념 물어보면 돼. 시공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이거 옳은 말이 되는 거야. 볼 것도 없어. 시공은 제외한다. 이제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뭐야?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 행위 및 건축물의 건축, 대수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여? 원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1번 지문이 어디에 나왔냐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책 165쪽이야. 165쪽. 문제집 165쪽. 그러니까 이거는 애울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거든. 거기 보면 시공은 여기 포인트야.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다. 개발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요 가운데를 틀리면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이 뭐냐? 개발은 토지, 형질 변경, 뭐 용도 변경,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라는 소리야. 다만 시공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나요? 포인트. 그러면 시공을 제외한다니까 옳은만. 2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질문. 투자론에서 이런 말 나온다고요. 자, 3번 흡수율 분석 나왔습니다. 긴장. 흡수율 분석 나왔습니다. 미래. 흡수율 분석 미래.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OX? X.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 그렇지. 현재다. 또 그러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또 현재 그런다. 미래. 흡수율 분석은 미래. 과거는 되도록이면 묻지 않는 거잖아요. 과거는. 그렇지. 과거를 묻고 그러면 아이 쪼잔해. 과거는 묻잖아. 선생님 과거에 뭐 했어? 아이 그럼 묻지 마. 흡수율 분석은 미래.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입니까? 시장 분석입니까? 시장성. 시장까지 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성자가 있냐고 해줘야지. 시장하다 말하면 어떡해. 흡수율 분석은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비교 대상은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결과치. 됐어.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답은 몇 번? 3번.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 지역지구적 같은 공법적 측면, 소유권과 같은 사법적 측면, 요거 3번. 3번 출제했습니다. 옳은 지문. 5번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의 채유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을 할 수 있다. 외우지 말 거. 요게 학문적으로 부동산 개발이란 말이야. 학문적으로, 매우 학문적으로. 아까 우리 1번에 요 1번이 법에서 나오는 부동산 개발. 법에서 나온 거. 근데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어려워. 사회적 수요와 부동산 개발 사회적 수요는 뭐가 사회적 수요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슨 부동산을 원하는가? 부동산? 그럼 아파트를 원한다. 그럼 아파트인데 어떤 형태를 원하는가? 그러면 사회적 수요와 환경, 부동산에 대한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우리 국민들 인식도 바뀌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변화에 따른 토지의 채용을 어떤 토지를 채용 가치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장에서 어떤 걸 원하는가? 그거 적응 과정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낸다고. 부동산 개발 과정을, 부동산 개발 개념을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볼 필요 없음. 자, 그러면은 저는 5번 문제를 할 건데요. 5번 문제. 5번 문제 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그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틀린 거 답만 보고 할 건데 그 3번 문제에서 답이 5번인데요.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시행사 및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관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문 3번의 4번 지문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지면 불확실성은 시장 위험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넘겨서 4번 문제에 틀린 거 2번 지문. 4번 1번부터 볼까요? 4번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 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요거 3번이 안 됐다고 똑같게. 자, 2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에 전개합니다. 이건 법률적 위험입니까? 시장 위험입니까? 시장 위험. 이렇게. 자, 5번 문제는 보자고요. 5번 문제 칠판 볼까요? 5번 문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긍정적. 자, 1번. 첫 번째. 건축 자재가격 상승. 부정적. 조합원 부담금의 인상. 부정적. 이주비 대출금리 하락. 긍정적. 여기 이제 긍정적 하나 나왔습니다.
기부 체납의 증가, 내놔야 될 땅이 증가했다. 그러면 부정적.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 상승, 긍정적. 영종률 할증, 긍정적. 공사기간 연장, 부정적. 몇 개? 3개. 6번 문제는 나는 몰라. 자, 됐네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9번 문제. 9번 문제 하기 전에 8번에 1번 봐요. 8번에 1번 집은 일반적으로 개발될 부동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후기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까?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초기부터. 개발 초기부터 분양이 이루어져야지. 초기부터. 자, 그거고.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자, 9번 문제 갑시다. 9번에 문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민감도 분석은 그 민감도 분석이 나왔으면 부동산 개발에서 부동산 개발 파트에서 민감도 분석 나왔다 그러면 거의 틀린 지문이야.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분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 팔려나가는 비율. 이거는 민감도 분석입니까? 흡수율 분석입니까? 흡수율 분석이죠. 흡수율 분석.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별거 똑똑한 거예요. 네. 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칠판 볼까요? 똑같은 게 또 반복돼. 자, 틀린 거 그렇으니까 틀린 것부터 10번 문제 4번 2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 분산은 과거 추세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똑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요. 10번에 4번이 답인데 이제 10번에 4번은 답인데 10번에 4번은 아까 나왔던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다른 것들을 봐야 돼. 다른 것들. 그럼 10번에 1번 지문 갑시다. 부동산 개발의 분석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제가 오늘 개발론 쭉 설명하면서 이 말 하는 거 안 했던가요? 안 했어요. 개발론 설명하면서 이 말 안 했다고. 이건 중요성이 약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분석이라는 게 부동산 개발 가치가 있다 없다 분석하는 건데 이 부동산 개발 분석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5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고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성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타당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하고 이렇게 5개 단계. 자, 이런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검단에다가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무작정 공급하는 게 아니라 원룸의 공급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 걸 분석하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분석 과정이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역경제 분석은 상식이라니까요. 내가 검단에다 원룸을 공급한다. 그럼 무작정 원룸을 공급한 게 아니라 검단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의 서구의 인구 그다음에 서구의 소득 수준, 고용, 물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검단 서구에 지금 젊은 사람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럼 원룸은 젊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 그것을 분석해 보겠다. 그걸 지역경제 분석한다고. 지역경제 분석. 여러분이 어디다 중개업 한다 하더라도 거기 지역경제를 가볍게 분석해 보잖아요. 그 지역경제 분석한다. 그러면 지역경제 분석은 그 지역의 인구, 고용, 물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역경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 내가 원룸을 공급할 거니까 이 검단의 원룸의 수요 공급 상을 분석한다. 이걸 시장 분석. 그럼 시장 분석이 끝나고 나면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한다. 아까 봤잖아요, 이건. 그리고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제 순영가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투자 분석은 투자할 건가 말 건가. 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투자 여부는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갖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순서대로. 예전에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십시오. 한번 얘기 나온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 질문은 부동산 개발 분석은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 두 개.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어디가 먼저인가? 시장 분석이 먼저라는 거. 시장 분석이. 자, 2번은 됐잖아요. 2번은 또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이.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반은 여기서 타당성 분석 결과 동일할지라도 분석된 사반은 개발업자마다 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여기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에서는 뭐든지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 경,
기술적하고 물리적하고 똑같은 말. 타당성 분석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 관리도 법경기 이루어진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자,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를 초점을 맞춘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여기 수익성을 판단해 보는 거야. 수익성을 판단해 본다. 그럼 수익성이 있냐 없냐? 그럼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겠죠.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지 않겠죠. 그냥 가볍게 보는 거고 애우지 말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 옆에 169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유형으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의 유형. 자, 박스 옳게 연결된 거 그렇습니다. 자, 기업.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 이전, 토지 소유권 이전, 신탁 계열 방식. 디귿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은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혼용 방식, 혼합 방식. 리을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유 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지방자치단 등의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 T가 가장 나중에 나왔어요. BOT 됐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 리을은 토지 신탁 계열 방식, 그다음에 디귿은 혼용 방식, 리을은 BOT.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자, 됐어요. 저는 14번 문제를 할 건데, 13번, 14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문항수만 늘리려고. 14번 문제 갑시다. 14번 문제,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그랬어요. 그럼 정비사업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요즘은 이런 말이 없다고. 요즘은 이렇게 세 개의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사업.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정비기반시설 열악 쭉 나왔잖아요. 근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왔습니다. 그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면 재건축 사업입니까? 재개발 사업입니까? 재개발 사업.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 14번 됐고 이제 15번 봐봐요. 15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5번 한번 볼까요? 5번 봅시다. 민간개발 유형 중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는 등가 교환, 분양금 정산, 투자자 모집, 신탁개발, 신탁 방식 등이 있다. OX? X. 토지 신탁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토지 신탁 방식 지주공동사업이 아니니까 거기 5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로 갑니다. 16번 문제.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환지 방식에서는 개발 이후에 한지시 간보위를 적용되어 물리적으로 면적이 축소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 원토지 소유자에게 배입을 한다. OX? X 아니죠? 5죠. 환지 방식은 간보위를 적용해서 물리적으로 면적이 줄어들잖아. 말이죠? 물리적으로 줄고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배입을 한다. 배분. 돌려준다. 옳은 말이잖아요. 2번 환지 방식은 개발 초기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수용 방식에 비해서 작다는 장점이 있다. OX? 수용 방식이 초기에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거고 3번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한 토지를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OX? X.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억지로 만든 거야. 억지로. 여기 배분 나누는 이거 매각 둘 중 하나가 답이겠지. 매각 틀린 말. 4번 매수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5번 혼용 방식이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까 나왔던 거 재탕, 3탕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8번 문제 갈까요? 18번 문제 틀린 거 그렇습니다. 18번 틀린 거 5번 갈까요? 신탁계열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OX? X잖아요. 토지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신탁 방식만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는 공통점입니다. 사업 주체도 공통점이 아니죠. 그러면 신탁 방식은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신탁회사. 사업 위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 이거 다르잖아요. 응? 자, 19번 문제. 네. 19번 문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그럼 갑시다. 1번. 분양금 정산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눈 공동사업이다. 이거는 공사비 분양금 정산입니까? 대물 변경입니까? 대물 변경 또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하죠. 등가 방식. 틀렸잖아요. 분양금 정산형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팔아서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 팔아서 분양금을 정산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틀렸어. 그러니까 1번은 분양금 정산형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해요. 2번 토지 신탁 방식은 위탁자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위탁자 요 신탁계열 방식 볼까요? 신탁계열 방식. 신탁계열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신탁회사가 나와요. 그러면 신탁계열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이 등기원이 돼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한다고. 자금 조달.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신탁계열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 O일까 X일까? O잖아요. 신탁계열 방식은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OX? O. O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국어가 안 되는구만. 자,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맡겨요. 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자입니까? 위탁자입니까? 위탁자죠. 위탁자. 위탁자. 또는 다른 말로 신탁자. 맞죠? 그러면 토지 신탁계열 방식에서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 맡기는 사람, 토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누가 조달해요?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수탁자야. 수탁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나오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하고 신탁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위탁자, 신탁자 하지 말고 신탁계열 방식은 자금 조달을 누가 해요? 신탁회사가 하잖아요. 신탁회사가. 그럼 신탁회사가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수탁자냐, 수탁자. 그 수탁자가 자금 조달한다겠지. 위탁자가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말인데 요거 나오는 순간 여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위탁자가 맡기는 사람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지. 그럼 신탁계열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탁회사가 돈 되는 거지. 그래서 수탁자라게 수탁자. 3번 토지 신탁계열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에서 이전된다. OX?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9번 문제는 지금 옳은 거 고르겠는데 이 3번이 답인데 3번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3번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나머지 것이 틀린 거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4번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X? X. 등가 교환 방식에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없죠. 이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신탁 방식하고 위탁 방식. 오케이? 5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혼자 다 한다.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의 귀속 주체는 건설회사다. 말도 안 되죠. 자체 사업일 경우 자력계열 방식, 자체계열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잖아요. 자금 되고 개발이익도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위험도 혼자 다 부담하고. 자, 20번 문제 가봅시다. 20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분양금 정산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에 지분을 갖는다. 이거는 분양금 정산형입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나머지 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에 2번 지문 봐요. 21번 2번 지문. 21번에 2번 지문.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탁이다. 담보신탁은 신탁 증서를 담보로 정하고 돈 빌리는 거야. 자, 요거 담보신탁이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있고 요거 신탁회사가 있어요. 신탁회사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계약을 맺어요. 신탁계약을 맺으면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다고. 토지 소유권 이전.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탁증서를 줘요. 신탁증서. 이 신탁증서를 준다고. 그럼 이 신탁증서가 토지 소유권이야.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가지고 있었는데 신탁회사에 신탁계약 맺었어요. 그러니까 등기 후에 신탁이라고 나오면 토지 소유자 거야. 잠시 맡겠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증서 받는데 여기에 등기 권리증이랑 똑같다고. 그럼 여기 부동산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50만 평 가지고 있다. 그럼 50만 평을 신탁회사에 맡겨. 그럼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 대신에 신탁회사가 나에게 신탁했다는 증서를 준단 말이에요. 증서. 이 증서가 50만 평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신한은행에다 담보 제공해. 담보 제공한다고. 담보. 이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는 거야. 대출. 제가 대출 받는 거라고. 담보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대출. 요걸 담보신탁이라고. 담보신탁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담보신탁은 토지 소유권 이전돼야 안 돼요? 되잖아. 토지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되고 신탁 증서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다 제출하고 그래서 대출 받는 거. 이것을 담보신탁이 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없이 OX, X 토지 소유권 이전되고 신탁 증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대출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담보신탁은 그냥 부동산 은행에다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리고 쓰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다만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 증서 받아서 대출 받는 거라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23번 문제 갈게요. 23번 문제. 23번 문제하고 24번 문제는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멍해진 것 같아. 23번 문제 오는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BTO 나왔어요. BTO 나오면 여기에 임대, 임차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임차, 임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 임차, 임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순서가 맞는 거 볼까요?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 그 다음에 운영권 받아오는 거야.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요 B 했습니다.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등의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T가 나중에 나와요. T. 이거는 B, OT라고 해야 돼요. OT. 자, 두 번째 BTL. L 나왔으니까 여기 임대, 임차란 말 나와야 돼요. 임대, 임차. 여기 보면 요 임대, 임차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 L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지문에 임대, 임차, 임대차가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거의 옳은 말. 없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이건 틀린 말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자,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비했습니다.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T 안 했죠. 보유하니까 O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의 소유를 가진 후 일정 기간 후 시설 소유권을 넘기는 거. BOT.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다. BOT 똑같다. 자, 3번 BTO. BTO는 순서를 보자고요. 순서를 보고 이 안에 임대차란 말 나오면 또 틀린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란 말 안 나왔어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이전하고 B하고 T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임대하여, 임대 나왔네. 임대라서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럼 L 나와야지. L, BTL.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 여기 무조건 이지 말고 BTO 나왔으면 여기에 임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L이 나와야지 임대란 말 나오고. 그럼, 네. 그러면 세 개 다 틀렸네. 옳은 거 그러니까. 자, 4번. BLT 방식은 여기 이제 L이 나왔으니까 임대란 말 나오죠. 임대 나왔습니까? 임대 안 나왔죠? 임대 안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야, 이게.
그럼 보자고. 이거 무슨 방식인지. 준공 B 했습니다. 시설 소유권의 국가 또는 지방산지에 귀속되지만 T 했네요. 그러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B, T, O. 자, 그러면 다 틀렸으니까 5번이 옳은 말이지. 5번은 T가 없어. B, 빌드, 원, 소유권 가지고 오퍼레이트 운영하는 거. 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 부분을 갖는 방식. T 없죠? 그럼 답 몇 번? 5번. 5번. 자,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는 여러분들 머리 식히고 한번 풀어보시오. 쉬는 시간에. 됐습니까? 10분 쉬었다.